안녕하세요. 동성애 연구 시간입니다. 동성애의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성경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며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성경 구절은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바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순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았을까? 김진호 실장에 의하자면 당대에서 동성애를 순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리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 반대의 논리보다는 도리어 동성애 찬성의 논리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진호 실장은 그 근거를 플라톤의 사랑학 개론이라고 볼 수 있는 향년, 그 향년에 의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놀랍게도 남성 동성 간의 사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사이의 소년애,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사랑이다. 동시에 헬레니즘권의 수많은 문화적 생산물에서 남성 동성애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 이에 대한 그림, 조각들은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풍토에서 바울이 과연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만을 순리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김진호 실장은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 순리의 모습을 레슬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남자와 남자 신체를 형성하는 전사로서 자기 관리 기술과 동시에 원숙한 남자의 눈에 들만한 아름다운 신체를 형성하는 꽃미남으로서 자기 관리 기술이다. 레슬링이 그 당시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남성 간의 성관계는 남녀 간의 성관계보다 아름답고 우월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근거로 소년애가 강제적 방법을 통해 빈민가와 서민,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경우에도 당대의 법은 중한 범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순리를 거스리는 행위로 단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소년애가, 좀 더 넓게 말하자면 동성애가 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당대에서 이런 동성애적, 소년애적 동성애를 순리로 보았던 문화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순리, 그 속에는 바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동성애 반대 구절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대의 순리는 사실인가? 두 번째, 당대의 순리를 바울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있었던 것인가?
증거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전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먼저 김 실장님의 이야기를 보자면 성서와 동성애 이북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과연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순리에 어긋난 것으로 보았을까? 당대의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순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그런 문화 풍토에서 바울이 과연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만을 순리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던졌던 질문처럼 당대의 순리는 동성애, 소년의 순리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간 한국의 고대 로마의 동성애라는 짧은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 글은 언제 나왔던 글이냐면 입력 시간이 2002년이니까 와, 벌써 10년 넘게 된 글이죠. 기록자는 김철원 문화과학부 기자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냐면 김경현 고려대 서양학과 교수, 역사와 문화사, 푸른 역사 발행에 고대 로마의 동성애를 주제로 다뤘던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자면 이런 말들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소년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년회. 그리고 아테네의 경우 당시는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이런 소년회가 법과 관습의 제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명예롭고 찬양할 만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가 반자연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아테네의 경우에는 이 소년회가 청소년기 남자와 성년 남자의 연애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 간의 육체적 탐미와 우정, 그리고 소년에 대한 사회적 교육 등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진호 실장도 지적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는 동성애의 원산지처럼 대접받고 있다.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가 그리스의 문화적 영향만을 받아 나타났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또 로마에서 소년회가 금기시 된 것은 사실이다. 금기시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 시대의 소년회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금기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 시대에 이게 순리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금기시 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하고요. 또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동성애에 대한 이론 중에 본질론, 사회적 구성론, 본질론은 생물학적 결정론이에요. 이미 결정돼 있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구성론, 다시 말하자면 성장하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움베르토 푸코는 그런 사회적 구성론적 입장이 있고 이 글을 기록했던 김 교수님도 사회적 구성론 입장에서 이 논문을 썼다라고 김철원 문화과학자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 아테네 쪽에서는 이런 소년애를 담는 동성애가 바로 일반적으로 허용이 된 것이고 로마에서는 이 소년애가 어느 정도 금기시되어 있다. 확산된 건 맞지만은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도 이런 동성애, 소년애적 동성애가 이거는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순리로 다 받아들였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뭐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서양 사학과 교수님, 지금은 다른 학교에 계시는데요. 다음에 이 역사와 문화, 푸른 역사에 전화를 해서 이 책을 받아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다시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윤일권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윤일권 배재대학교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 제목은 고대 그리스 사회와 신화 속의 동성애다라고,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동성애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김 실장님께서 주장했던 플라톤의 향년에서도 동성애가 순리로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플라톤의 향년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런 동성애일까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윤일권 교수님의 글에 가자면 고대 그리스 사회 동성애, 남성 동성애, 그리고 가로 열고 소년에 대한 사랑. 지금의 사랑과는 좀 달라요. 지금의 동성애는 소년과 성인 어른이 아니죠. 그리스에서는 그런 동성애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동성애를 했다면 지탄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 향년에서 말하고 있는 남성 동성애, 특별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는 소년에 대한 소년애적인 동성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성행했던 이런 남성 동성애는 여성 폄훼 의식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결함을 타고났다. 그래서 이 덜 떨어진 존재로 인식되는 여성과의 사랑은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과 같이 결혼한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 남자와 남자, 서로 격에 맞는 남자들, 그것도 노예가 아닌 자유인 남성들 사이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향년에서 말해주고 있는 동성애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소년애적인 동성애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고대 그리스 남성 동성애는 동년배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는 남자들 사이에 있는, 성인 남자는 40세 미만, 어린 소년은 12세, 18세, 이런 늙은 몸과 젊은 몸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 교수님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원조 교제의 틀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원조 교제에 항상 좋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일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물을 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끼 뭐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요. 토끼 아니면 수탉. 토끼는 사냥몰이용이고 수탉은 전투, 닭싸움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남성, 귀족 남성의 대표적인 덕목인 힘과 지배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이렇게 토끼와 수탉 아주 저렴하죠. 근데 점점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실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돈까지 등장합니다. 순수한 사랑과 상업적 매춘 간에 경계가 애매해지고 바야흐로 늙은 돈과 젊은 몸의 거래가 추잡한 소년애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향년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처럼 향년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을 통해 플라톤은 과거의 귀족적 가치, 소년에 대한 사랑을 통한 아테네의 아레테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에로스의 이상, 육체적 쾌락에서 정신적 사랑으로 플라톤적 사랑으로 승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소년에 대한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로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년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소년애가 순리라고 말을 하기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당시에 동성애는 동성 간의 동년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걸 순리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은 이 향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정부패 타락해버리고 더러워진 물질, 돈이 들어간 매매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소년애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플라토닉 러브를 위한 개혁을 주장하는 책이기 때문에 단지 그 책 하나에 동성애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순리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대의 순리는 사실인가 면에서 김진호 실장은 100% 사실로 인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보았던 고려대학교 김 교수님의 주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소년에는 금기시 되고 있는 일 가운데 만연되어 있지만 현실은 당연하게 있었지만은 순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금기시 되었으니까. 동시에 지금의 동년배적인 그런 사랑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순리다. 아닙니다. 도리어 동년배적 사랑은 없어요. 도리어 소년애적 사랑, 요사의 말로 하면 원조 교제적 사랑, 그것만이 거기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순리라고 해석을 말한 것은 지나친 강요가 아닐까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런 당대의 순리를 김진호 실장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리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바울이 그대로 수용을 했을까? 그대로 수용할 증거가 있을까? 도리어 플라토닉 러브로 가야 될 정도로 더러워진 소년애적 동성애를 보고 금기시 되고 있는 로마의 동성애를 바라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급진적 주장이라고 말했던 김진호 실장님에 가자면 이 급진적 주장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라고 말하는 그 진리 가운데서 이런 순리, 왜냐하면 금기시되고 있는 동성애 로마에서 타락해버린 플라토닉 러브 없는 그 소년의 그거를 순리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 아니, 아주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질문 1과 질문 2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당대의 순리를 사실인가, 어느 정도 동성애, 특별히 소년애라고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동성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에도 플라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워지고 타락해버린 돈이 오가는 그런 동성애로 전략을 해버렸다. 로마에 금기시되고 있는 소년애가 있었다. 이걸 바라볼 때 당대의 순리로 그대로 수용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시에 진짜로 김진호 실장님이 당대의 순리로 이 동성애, 소년애적인 동성애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당시에 금기된 동성애니까, 그리고 플라토닉 러브가 사라진 소년에만 있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동성애를 당대의 순리로 받아들여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해석하기는 아주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증거가 너무나 미약하다. 도리어 반대로 가기가 더 낫지 않았을까. 금기된 그리고 소년에 해당되는 동성애, 그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 봅니다.